한양 대갓집 사랑채. 촛불이 타오르는 밤. 아버지 최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딸 최서연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판서가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동백꽃 한 송이가 눌려 있었습니다. 붉고 선명한 꽃이었습니다. 최판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기 전에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에 최판서가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양반집 규수와 역관 서자. 조선에서 이보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울림을 묻지 않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봄날의 동백꽃처럼 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난 자리에서 아버지와 딸은 같은 이름의 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서연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 사내, 유대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 북촌에 최판서의 집이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이조판서를 지낸 사람으로 한양에서 알아주는 권문세가였습니다. 벼슬도 높고 재산도 넉넉하고 자녀도 출중하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서연. 18배 나이에 이미 얼굴이 예쁘다는 소문이 북촌 밖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은 책이었습니다. 여자가 사서오경을 읽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틈만 나면 책을 펼쳤습니다. 역사를 읽었고 시문을 외웠습니다. 그 시절 여자는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 안에 갇혀 있어야 했고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서연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만은 가마를 타고 골목을 지나며 살짝 들어올린 발 사이로 세상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함,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게를 진 장정들,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들.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책 속에서 읽은 것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절로 가는 길에서 서연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가마가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앞에서 짐을 잔뜩 실은 수레가 비에 미끄러져 골목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인들이 수레를 치우려 애쓰는 동안 서연은 가마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빗소리가 고왔습니다. 서연은 살짝 가마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사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0 전후. 갓을 쓴 채 비에 흠뻑 젖은 사내였습니다. 손에는 기름종이에 싼 물건을 들고 비를 피하려 서둘러 뛰다가 막힌 골목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 사내가 가마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처마 밑 좁은 자리를 찾아 들어섰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그 사내는 기름종이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책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빗속에서 비 맞은 것도 아랑곳 않고 꺼낸 것이 책이라니. 사내는 비를 맞으면서도 책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자기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급히 감아 발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었고 운명이라면 운명이었습니다. 서연의 집에 역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중국과 조선 사이 무역에서 통역을 맡은 이로 아버지 최판서와 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안채마루에서 아버지 사랑채 쪽을 내다봤습니다. 그 역관이 바로 비 맞은 사내였습니다. 역관의 이름은 유대원이었습니다. 집안은 서얼이었습니다.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문과를 볼 수 없어 잡과 중에서도 역과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관으로서의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했고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실력을 인정받아 통역 업무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생각났습니다. 시를 쓰다가도 생각났습니다. 왜 하필 그 빗속에서 책을 꺼냈을까?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절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봄비가 내렸습니다. 절의 마당 한쪽에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짙붉은 동백꽃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전에 들어가는 동안 서연은 마당에서 동백꽃을 바라봤습니다. 동백꽃을 좋아하십니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 마당 한쪽에 유대원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 처마 밑에 서 있으면서 서연이 동백꽃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실례입니다. 저는 압니다. 최판서 댁 교수이시지요. 유대원이 조심스럽게 절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 댁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역관 유대원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바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 맞은 골목에서 책을 읽으셨던 분이군요. 유대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보셨습니까? 잠깐. 책이 젖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제가 시 젖는 것은 상관없었는데 서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편지가 왔습니다. 물론 직접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관이 대갓집 교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원은 절의 주지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자주 드나드는 절이었으므로 어머니 편에 보내는 적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혼자 편지를 읽었습니다. 첫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동백꽃 앞에 서 있던 모습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에 젖어도 빛나는 동백꽃처럼 당신도 그 빛 속에서 빛나 보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예의가 없는 짓임을 압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붓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는 것도 예의가 없는 짓이겠지요. 하지만 읽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습니다. 동백꽃은 오늘도 피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그렇게 편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봄 내내, 여름 내내, 가을 내내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보름에 한 번 주지 스님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편지 속에는 늘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속의 구절, 시 한 수,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말린 동백꽃 한 송이.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눈 것들은 많았습니다. 유대원은 중국에서 보고 온 세상 이야기를 써 보냈습니다. 북경의 거리, 황하의 흐름, 중국 상인들의 생활, 그 땅에서 읽은 낯선 책들. 서연은 조선의 역사 이야기를 써 보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 마당 한쪽 꽃들의 계절 변화, 집담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 유대원의 편지는 넓은 세상을 보여줬고, 서연의 편지는 그 세상 안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원이 썼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편지 속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신분이라는 벽이 없었다면 저는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서 같은 책을 함께 읽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서연이 답했습니다. 신분이라는 벽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들이 이토록 소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그 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원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자꾸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봄이 2번 지나고 3번째 봄이 오던 무렵 서연의 집에서 혼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 판서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번에 좋은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디서요? 이조 참판 정대감댁 큰아들이다. 나이는 23이고 학식도 있고 집안도 반듯하다. 이 이상 좋은 혼처가 없다. 서연의 입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날짜는 다음 가을로 잡기로 했다. 최 판서는 이미 결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유대원이 보낸 가장 최근 편지. 봄이 되면 동백꽃이 또 필 것입니다. 그때 저도 변함없이 당신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서연의 눈이 젖었습니다. 혼담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서연은 편지로 유대원에게 알렸습니다. 유대원의 답장은 열흘 만에 왔습니다. 늘 보름 안에 오던 답장이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딱 3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지를 서연은 알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숨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고. 서연은 그동안 유대원에게서 온 편지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안에 눌려있던 동백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 판서는 사랑채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자 최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2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최 판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판서가 천천히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동백꽃이 떨어졌습니다. 붉고 선명한 동백꽃. 최 판서의 눈이 그 꽃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최 판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유대원이라고 합니다. 역관입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신분제도 안에서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압니다. 최 판서가 동백꽃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최 판서가 굳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압니다. 동백꽃을 보시는 눈빛이. 최 판서가 손 안의 동백꽃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있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최 판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집안이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양반이고 그쪽은 중인 집안이었다. 내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에서도 원하지 않았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최 판서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포기했다.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지금 최 판서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떴다. 서연의 눈이 젖었습니다. 최 판서가 동백꽃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마지막으로 준 것이 동백꽃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동백나무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내밀더군. 아무 말도 없이. 최 판서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꽃을 보면 아직도 그날이 생각난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 판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섰다면,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했다면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은 압니다. 최 판서가 눈을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게 묻는 것이냐?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은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 밤 최 판서는 오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편지가 왔을 때부터요. 최 판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어? 부인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최 판서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 성격이 서방님을 닮아서요. 한번 마음 먹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역관을 한번 봤습니다. 뭐요? 저래서요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최 판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듯한 사람이더군요. 서연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최 판서가 한참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먼저 보는군. 부인이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나중에 보시는 거지요. 며칠 후 최 판서는 역관 유대원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유대원은 소식을 듣고 담담한 얼굴로 최 판서 앞에 섰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최 판서가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냐? 예,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는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역관 서자 주제의 이조 판서 댁 규수에게 사랑 편지를 보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유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딸이 너를 좋아한다고 했다. 내 마음은 어떠냐?
유대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서현 낭자를 처음 먼발치에서 봤을 때부터,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최 판서가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 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자라는 것을 안다. 예, 역관은 아무리 잘해도 중인 취급이다. 내 딸이 너에게 시집 오면 세상이 뭐라 할지 알겠느냐? 압니다. 괜찮겠느냐? 유대원이 잠시 최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괜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현 낭자가 어떠신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 판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이 잘 살 수 있겠느냐? 내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원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뭘? 낭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편하게 해드리겠다, 잘 살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처음의 이유입니다. 최 판서가 한참 유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동백꽃을 왜 보냈느냐? 유대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절에서 낭자를 봤을 때 낭자가 동백꽃 앞에 서 계셨습니다. 비가 와도 지지 않는 꽃, 그 꽃이 낭자 같았습니다. 최 판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최 판서가 천천히 눈을 뜨고 유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역관이 이 나라에 몇이나 되느냐? 유대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역관들 중에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역관 중에 큰 무역으로 재산을 불린 이들도 있고 외교에서 공을 세워 이름을 알린 이들도 있습니다. 너는? 저는 아직 더 갈 길이 멉니다. 최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대답이구나. 그리고 잠시 후 정원 이야기는 내가 처리하겠다. 유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 딸이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게 해라. 그것이 전부다. 유대원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백꽃은 다음에도 줘도 좋다. 내 딸이 좋아하더라. 유대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최 판서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혼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조 참판 정 대감댁에서는 당연히 노발대발했습니다. 최 판서 댁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최 판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아이 몸이 좋지 않습니다. 혼사를 미뤄야 할 것 같소이다. 몸이 안 좋다니요. 얼마 전까지 멀쩡했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소. 최 판서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대감이 협박했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조정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 알려줘도 좋소. 저는 제 딸의 혼사에 대한 결정을 제가 합니다. 정 대감이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최 판서와 정 대감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조정에서도 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최 판서의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최 판서가 웃었습니다. 나 이제 판서 그만할 나이도 됐소. 부인이 눈을 깜짝 떴습니다. 설마 그 때문에 사직하시려고? 이참에 쉬어도 나쁘지 않소. 벼슬이 뭐가 중요하오. 딸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한 일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정혼을 깼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조정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서연이 아버지의 사랑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쟤 때문에. 최 판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 말거라.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많은 것을. 서연아.
최 판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비가 젊었을 때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았다. 그 후회를 딸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뿐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울지 말거라, 어서 가보거라. 그 역관 자식한테 아직 할 말이 남지 않았느냐. 서연이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최 판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보지 못했지만 최 판서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혼례는 그의 늦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혼례였습니다. 큰 잔치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최 판서의 정적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판서가 딸을 역관 서자한테 줬다더라. 집안이 망하려는 징조다. 하지만 혼례가 열린 최 판서 집 마당에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당 한쪽 화분에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며칠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원이 혼례복을 입고 섰습니다. 서연이 족두리를 쓰고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대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시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골목에서 절마당에서 편지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마당에서 유대원과 서연이 살 집은 한양 서쪽 작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책을 놓을 방이 있었습니다. 첫날 서연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이 있어요. 예, 여기 동백나무 심어도 될까요? 유대원이 웃었습니다. 심어도 됩니다. 아니, 심어주시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원은 역관 일을 계속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사신단에 따라가고 무역 문서를 번역하고 외교 교섭에 참여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집을 지키며 책을 읽었습니다. 유대원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새 책들이 쌓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마다 같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유대원이 말했습니다. 비 맞은 골목에서 처음 봤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거짓말. 가마발을 내리면서 다시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대원이 웃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할 겁니까? 서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물론 세상이 곱게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양반집에서 역관한테 시집간 교수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친척 중에 왕래를 끄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시장에 나갔다가 아는 양반집 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 부인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최 판서 대 교수가 역관한테 갔다더니 정말이었군요. 안타깝게 됐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남들 눈치만 보며 사실 분들이지요. 서연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이 유대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것은 있어요. 하지만 이 손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대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연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든든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최 판서와 유대원 사이에도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최 판서 집을 방문할 때마다 유대원은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최 판서가 사랑채에서 혼자 책을 읽다가 유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대원아, 너 이 책 읽어봤느냐? 유대원이 책 제목을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중국 사행길에서 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더냐?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는 최 판서 집에 가면 사랑채에 먼저 들르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원 씨 오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책 이야기 나눌 상대가 생기셨나 봐요. 서방님이 책 이야기할 사람을 항상 원하셨거든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대원 씨를 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대원 씨를 빼앗아 온 건가요? 어머니가 크게 웃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동백나무가 3년이 되던 해봄,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붉고 선명한 꽃. 서연이 아침에 마당에 나와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유대원이 그 옆에 섰습니다. 폈네요. 예. 처음 본 것이 3년 됐습니다. 비 맞은 골목에서요? 아니요. 동백꽃 앞에 서 계시던 것. 서연이 유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장면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처음 편지에 썼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도 당신 편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동백나무 앞에 섰습니다. 봄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꽃잎 위에 두 사람 위에. 몇 년 후 최판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연이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그리고 편지 안에 누린 것이 있었습니다. 동백꽃이었습니다. 오래전 말린 것이라 바스러지기 직전이었지만 붉은 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젊은 날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서 받은 꽃이라는 것을.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만의 것이었으니까. 서연은 그 상자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동백나무 옆에 묻었습니다. 유대원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이 그분을 많이 그리워하셨겠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셨으니 기억 속에서는 함께 계셨을 거예요. 서연이 흙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동백꽃은 지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 두어도.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처음 유대원에게 편지를 받았던 날. 비가 오는 날 가마 안에서 그 사람을 처음 본 날. 동백꽃을 건넸던 절마당. 아버지의 사랑채에서 무릎 꿇고 앉았던 밤. 그 모든 날들이 흘러 지금 이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썼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무모했고 두려웠고 세상이 뭐라 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신분보다 값졌다. 아버지가 주신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컸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 서연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쓰고 계십니까? 일기요. 유대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요. 유대원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마 안에서 비 맞으며 책을 읽는 사람을 보던 그 순간.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묻는다면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대원과 서연의 마당에서 동백나무는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이들도 그 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봄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집엔 동백나무가 있어요? 서연이 무릎에 딸을 앉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처음 마음을 표현할 때 동백꽃을 주셨어. 어떻게요? 편지 안에 넣어서. 딸이 눈을 빛냈습니다. 편지에 꽃을 넣어서요? 예쁘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비가 와도 지지 않는 꽃이라고 했어. 어머니가 그 꽃 같다고. 딸이 동백꽃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 꽃 받고 싶어요.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마. 유대원은 이후 역관으로서 여러 공을 세웠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외교 분쟁에서 통역과 중재로 큰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이름이 조정에도 알려졌습니다. 신분의 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 안에서 그 벽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는 세상을 뜨기 전 사위 유대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잘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유대원은 그 말을 평생 가슴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서연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된다고 했다. 그것이 평생 든든했다. 동백꽃은 해마다 봄이 되면 피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조선시대 신분 제도는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모릅니다. 서자로 태어난 사람, 중인 집안의 사람,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으로 판단받아야 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최 판서가 동백꽃을 손에 쥐고 굳어버리던 장면이 마음에 남습니다. 자신이 젊은 날 포기한 사랑의 기억이 그 꽃 한 송이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겠지요. 그 기억이 딸을 막지 않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